드림 아카데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서혜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 정보는요. 요즘 아주 핫 이슈죠.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저희의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비타민 3총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자세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같은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코로나 상황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 10월 29일 이미 3천만 명 이상이 전 세계 감염자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사망자만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병률, 그러니까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이게 사망한 그 비율을 보면 세계적으로는 2.64%,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2.6명이 사망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방어를 해서 지금 사망률이 한 1.76%,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1.76명이 이제 사망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월 달부터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됐고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가 잡힐 것인가. 저희도 사실 이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저희의 예측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 여름, 그러니까 6월, 7월을 지나면서 이제 세계적인 유행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다시,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지금 재확산 추세에 들어서고 있어서요. 지금 일별로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가장 이제 피크였던 4월 달보다도 지금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쪽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속수무책이고,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걸릴 정도였으니까 사실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뭐 5, 6만 명씩 이상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재확산되면서 경제도 지금 다시 출렁출렁 하고 있어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을 다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정부고 뭐 의료 업계고 완전히 다 손을 놔서 뭐 걸리든지 말든지 뭐 대책이 없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50만 명씩 감염이 일어나면서 미국 이제 주 정부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다시 도시가 통제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 지혜를 오늘 한번 모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식 명칭은 저희가 코비드19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비드19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에요. 그런데 이 코비드19의 그 전에 언니뻘 되고 또 이렇게 조상뻘 되는, 그러니까 먼저 온 이 코비드의 형제뻘 되는 바이러스를 저희가 먼저 겪었어요. 이제 저희가 가장 최근에는 2017년도에 메르스, 중동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살을 알았었죠. 그 메르스가 바로 코비드19의 언니뻘 되는 바이러스고요. 또 그 언니뻘 되는 바이러스는 사스라고 굉장히 저희한테 정말 공포심을 야기했던 그 사스 바이러스가 바로 지금 코비드19랑 거의 비슷한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기존의 사스랑 메르스와 이 코비드19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전파력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코비드19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전염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손을 못 댈 정도로 지금 전파가 워낙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사망률 같은 경우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거의 7에서 9%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면 7명에서 9명 정도가 죽는다고 했었는데 사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에 가까웠거든요. 거의 10%에 가까울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까도 보셨지만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사망률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있는 그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코비드19는 RNA형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DNA형 바이러스가 있고 RNA형 바이러스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그 생명의 진행의 그 3대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첫 번째가 DNA죠. 유전 정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DNA를 복사하는 RNA라는 또 유전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DNA 다음에 RNA, 그리고 그 RNA는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만의 고유한 단백질이 있죠. 인간 세포들을 구성하는 그 세포들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그 유전 정보는 DNA가 갖고 있고 그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중간에 RNA가 있는 것이고 그 RNA가 최종적으로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는 DNA와 RNA와 그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생명의 기원인데요. 바이러스는 좀 달라요. 바이러스는 DNA만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만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근데 코비드19는 RNA형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면역학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DNA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변이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죠? 예방 접종을 하기가,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바이러스가 DNA형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소아마비 바이러스라든가 콜레라 바이러스라든가 뭐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DNA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잡았죠. 그런 건 예방 접종으로 많이 잡았는데 이 RNA 같은 경우는 그 유전 정보가 아니라 유전 정보를 복사한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예방접종,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바이러스가 RNA형 바이러스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즈죠. 에이즈, HIV라는 이 바이러스는 이 RNA형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아직 지금 에이즈를 못 잡고 있고 아직도 사망자가 지금 수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실 사망률이 지금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0만 명 이상의 사망을 할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HIV의 에이즈 바이러스인데 이걸 아직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백신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변종이 너무 쉬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대 전염병이 있거든요. 인류를 위협하는 지금 WHO에서 지금 골칫거리 그 10대 그 전염병이 있는데 그 10대 전염병 중에 그 뇌수막염하고 그다음에 콜레라 요 두 가지 빼고 나머지 8개는요. 뭐 홍콩 바이러스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이 코비드19까지 쭉 해서 다 RNA형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RNA 바이러스랑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이 친해진다는 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면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RNA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인류가 지금 현생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될 가장 지금 골칫거리 전염병이 바로 RNA 바이러스구나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도 결국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이 쉽게 나올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는 그 백신과 치료제를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너무너무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그 학자분들에 의해서 사실 여기에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돈의 문제를 벗어나서 정말 순수 학문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 다 웃어요. 이게 만약에 백신이 진짜 나올 정도면 에이즈 같은 게 벌써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에이즈 아직 해결 안 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금방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든 백신이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이 너무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코비드19가 벌써 변종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코비드19 가지고 백신을 만든다는 게 너무나 좀 어려운 문제다. 게다가 그거를 치료제를 만든다? 정말 힘든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히 나의 능력, 우리 개인의 능력을 벗어나서 백신이 나오면 해결되겠지,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좀 벗어나서요.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좀 고민해 본다면 저는 그게 좀 더 지혜로운 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은 지혜로운 자의 몫이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저희 뉴트라이트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움 일도 없이 재미있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코비드19가 지금 사망률이 낮지만 어쨌든 무서운 거죠. 워낙 전파율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감염됐기 때문에 전체 그 사망자 수는 사실은 사스나 메르스 때 못지않게 지금 사망자 수는 나오고 있거든요. 걸리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율이 낮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데 왜 죽냐 이거죠. 그 죽음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 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인데 결국은 이 코비드19 사망자들은 결국은 원인이 뭐냐?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결국은 원인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폐렴 때문에 죽는 건데 실제로 그 처음 이제 우한에서 이 코비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우한에 있는 의사들이 그 죽은 환자, 이 코비드로 인해서 죽은 환자들은 이제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사망자의 폐 속에 점액이 가득 차 있고 폐가 막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비드19가 어떻게 진행돼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루트가 있는데 전부 그 4등급. 그러니까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등급에서는요. 일단 이 코비드19에 감염이 되면 일단 열이 난대요. 열이 그 고열이 특징이죠. 이번 그 코비드의 특징은 고열인데 고열이 일어나면서 기침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굉장히 아픈 인후통 증세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산소를 흡입해야 되는 정도까지 가게 되고요. 폐 손상이 시작이 된대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 이제 쇼크가 오게 되고 이제 뭐 쇼크 상태로 사람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호흡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40% 이상의 그 산소를 그 사람한테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줘야지 겨우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이제 폐뿐만이 아니라 간 기능까지 이제 문제가 오게 되고요. 마지막 4번째 단계에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모든 장기들이 파손이 일어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루트를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부검해 봤는데 그 우한 그 의사들이 그 시신을 부검해 갖고 이제 그 세계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WHO에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시신을 부검했더니 일단 폐가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폐에 염증이 심했고 괴사가 일어났고 폐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폐 속에 바이러스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드글드글 꽉 차 있더라.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더라.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비장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완전히 축소되어 있었고 백혈구나 임파구의 수가 엄청 감소되어 있었고 림프샘의 면역세포도 감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폐와 심장, 간장, 신장 등에서 혈전, 출혈, 괴사가 일어났다는 거는 전신에 이제 이 염증이 이제 다 폐로부터 진행돼서 다 확산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 결론 답은 뭐냐? 이거를 막으려면 답은 개인의 면역을 높여야 된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 의사들이 WHO에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면역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요. 우리 몸이 그 한마디로 염증에 의해서 불나서 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코비드19의 사망은 결국은 사망의 원인은 사이토카인 폭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사이토카인은 뭐냐? 사이토카인은 뭐냐면 저희가 그 바이러스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영화 중에서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상을 받은 그
영화가 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래서 그 패러사이트라고 하죠. 영어로 패러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충은 뭐 예를 들어 회충, 요충 뭐 이런 것들을 기생충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의 세계로 넘어가면은 이 기생충의 개념은 조금 더 확대돼서 이 기생충의 의미를 이해해요. 그래서 기생생물 또는 기생개, 뭐 기생체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요. 뭐 회충, 요충 이런 것만 이제 우리 몸하고 같이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곰팡이균, 그래서 뭐 곰팡이균이라든가 무종균 이런 것도 우리 몸과 함께 같이 지금 기생해서 살고 있고요. 또 세균의 영어는 박테리아죠. 그래서 세균하고 박테리아는 별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세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도 하는데 저는 세균이라고 할게요. 이 세균도 우리 몸하고 지금 같이 기생해서 살고 있고요. 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기생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바이러스와 그 세균을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복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생명체를 필요로 하면은 그건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요. 다른 생명체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나를 복제할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세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균, 곰팡이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바이러스라는 존재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를 복제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다른 세포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다른 세포 안에서 나를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데 사실 지금 코비드19 바이러스 지금 많이 묻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그걸 뭐 다 뭐 소독을 해야 돼. 그래서 요즘 뭐 살균제나 이런 걸 막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가방도 뿌리고 옷도 뿌리고 막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그런 이제 그 핸드폰에 묻은, 예를 들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그 핸드폰에 묻은 바이러스는 저를 감염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걔는 그냥 바이러스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냐면, 그 바이러스를 제가 손으로 만져서, 예를 들면 제가 코로 비빈다든가, 뭐 손을 입으로 빤다든가, 그 손으로 눈을 비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속에 제가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랬을 때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집어넣었을 때 그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몸속에 아주 익숙한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나요. 왜냐면 우리랑 같이 기생하고 있었던 기생체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바이러스고 순한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냐면 동물들한테도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박쥐에서 왔다는 둥, 뭐는 고양이에서 왔다는 등 뭐 설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된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박쥐들도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박쥐를 뭔가 사람이 먹었겠죠. 먹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세포로 들어올 때 변이를 해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파력이 높은 게 뭐냐면, 사람이 원래 갖고 우리랑 같이 살고 있던 기생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 코비드19가. 그래서 전체 80%는 비슷하고 20%만 지금 이질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변이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쉽게 전파는 돼서 우리 몸에 확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봤을 때는 당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상한 이물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총 직결을 해서 이 이질성에 대항을 해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물질이 뭐냐면 면역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면역 물질을 만들어서 폭탄 투하를 할 때 그 면역 물질이 내뿜는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저희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유발하죠? 염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세균이 감염되면 우리가 뭐 곪고 막 붉게 막 이렇게 가렵고 막 아프고 막 통증이 생기면서 막 고름이 잡히고 그러는 게 다 그 염증 반응이잖아요. 그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균을 죽이기 위한 작용인데, 그런 염증 반응이 내 몸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그 급격하게 일어나서 내 몸이 급격하게 염증 상태, 특히 폐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염증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순식간에 죽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토카인은 뭐냐면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이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물질, 항균 물질들, 그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그 면역 물질이 지나치게 과잉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내 몸이 염증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는 상태가 지금 코비드19의 사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사이토카인 폭풍도 막아내야 되고 바이러스도 막아내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겨내려면요 저희가 기초상식이 필요해요. 그 기초상식이 바로 뭐냐면 감기와 독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기와 독감을 먼저 이해하셔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비드19 시대에, 또는 앞으로 코비드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코비드19 해결한다고 이 RNA 바이러스가 또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스에서 메르스에서 에볼라에서 지금 코비드19까지 왔듯이 이 코비드19는 또 다른 또 변종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인류를 위협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참에 아예 이 바이러스랑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 지식이 뭐냐면 감기를 이해해야 돼요. 감기와 독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감기는 뭐냐면 영어로, 우리가 독감은 뭐라 그러죠? 인플루라 그러죠. 플루라고 그러죠. 감기는 뭐라 그러죠? 영어로 플루라고 안 하고 커먼 콜드라고 그러죠. 아주 상식적인 콜드, 추위. 그래서 감기는 뭐냐면요, 그냥 일상적인 추위, 냉기 때문에 오는 게 감기예요. 그래서 감기의 원인은 독감하고는 좀 다르죠. 감기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냉기예요. 내가 갑자기 몸이 추워지면 감기가 걸려요. 그리고 내 몸의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면 저희가 감기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점막이 튼튼하고 촉촉하면 저희는 감기 안 걸려요. 그러면 감기도 결국은 바이러스인데요. 감기가 오게 하는 바이러스들의 종류들이 있어요. 가장 일상적,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그냥 저희의 기생체예요. 기생체. 패러사이트, 그냥 기생체예요. 같이 우리랑 사는, 내 몸과 사는. 그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19가 전염성이 높은 게 뭐냐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너무나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물론 동물에서 변이가 돼서 온 코로나이기 때문에 변종이지만 생긴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건데, 바로 사람도 이런 코비드19랑 너무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요. 또 우리 감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라이노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아데노 바이러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등등등 해서 400개, 500개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감기의 원인은 냉기와 점막의 건조라 그랬잖아요. 그럼 냉기가 생기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왜 우리 몸이 냉기가 생길까? 그 냉기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 아주 독특한, 내 몸을 살게 하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독특한 에너지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죠. 첫 번째, 음식을 먹고 산소를 호흡해서 우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뭘 하는 데 쓰겠어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전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놀랍게도 내가 살아서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런 어떤 활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요 4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다 다 갖다 쏟아 부어서 쓰느냐? 체온을 유지하는 데다 그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 체온 유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항온동물인가요? 변온동물인가요? 항온동물이죠. 우린 파충류가 아니잖아요. 포유류는 항온동물이에요. 항온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체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36.5도죠. 36.5도라는 체온을, 기초 체온을 항시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항시는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항시 36.5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 온도가 40도다. 아주 한여름에 막 떼약볕이 치는데 외부 온도가 40도예요. 그렇다고 내 체온이 40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뇌세포 다 죽어요. 그러나 한여름에도 외부 온도가 40도여도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 온도가 40도더라도 그 열기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내 몸에서 내가 만든 에너지들은 그 열기를 어떻게든지 내려서 36.5도를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하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 더울 때 저희 굉장히 지치잖아요. 아니 밖에 그 뜨거운 날씨에 나가서 좀 20-30분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우리 지쳐갖고 막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를 너무 쓴 거예요. 그 체온을 그 36.5도로 내리느라고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겨울에 만약에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인데 내 체온은 36.5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외부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지만 내 피부에 닿는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지만 내 체온은 지속적으로 36.5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뭐죠? 내 몸이 만든 에너지가 그 차가운 냉기가 들어와도 그걸 열을 올려서 36.5도를 유지를 시켜낸다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60%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게 36.5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36.5도를 왜 유지해야 되느냐, 그 체온에서 우리 효소들은 안정적으로 효소 활동을 할 수 있고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효소와 호르몬이 그 상태를, 만약에 온도 변화가 있어갖고 작용을 못한다? 그럼 우리는 병이 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암이죠. 그래서 우리가 36.5도에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1도만 내려가서 35.5도만 내려가도 우리 몸에서 뭐가 생겨요? 효소와 호르몬,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내 면역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노폐물 처리가 안 되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암세포가 세포 자체가 망가지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냉기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우면 내가 만약에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내 몸에 냉기가 들어오겠죠. 그럼 내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럼 냉기가 생긴다 그러겠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활동 에너지를 너무 지나치게 쓰는 거예요. 활동 에너지를 너무 지나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몸에서 에너지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활동 에너지로 40%를 써야 되는데 활동 에너지로 50%, 60%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온을 유지할 에너지가 우리 몸에 상대적으로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냉기가 생기는 거죠. 그 활동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로죠. 과로를 한다든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체온 유지를 해야 되는데 쓰는 에너지를 활동 에너지로 다 가져버리기 때문에 내 몸은 체온 유지를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냉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감기가 언제 잘 오냐면 막 야근하고 막 무리하게, 뭐 여자들 같은 경우 김장을 했다든가 명절을 세고 왔다든가 또는 뭐 이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막 과로를 했을 때 감기가 오기 쉬워요. 또 스트레스 막 완땅 며칠을 뭐 한두 달 막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막 감기가 온다든가, 또는 요즘처럼 환절기,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추위는 뭐냐면 영하 20도 이런 게 아니에요. 영하 20도를 쭉 유지하면 내 몸은 거기에 맞춰서 또 잘 유지를 하는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웠다 추웠다를 막 반복한다든가, 갑자기 날씨가 뭐 영상 뭐 10도를 유지하고 있다 갑자기 영하권으로 내려간다든가, 요즘 같은 환절기죠. 이럴 때는 내 몸이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온도에 적응하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서 내 몸에서 냉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냉기가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 몸에 아까 같이 살고 있던 바이러스, 나의 기생체, 패러사이트, 그 기생체인 코로나, 아데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냉기예요. 냉기. 왜 냉기를 좋아하느냐, 냉한 상태에서는, 냉기에서는 체온 유지가 안 됐을 때는 뭐가 활동을 못한다? 백혈구들이 활동을 못한다. 백혈구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그냥 룰루랄란 거예요. 이제 내 세상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식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세균들도 그때 번식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바이러스도 많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언제 많이 번식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아주 더운 한여름에도 어디에 곰팡이가 피죠? 우리 집에 보면 그늘지고 습하고 이런 데 보면 서늘한 데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곰팡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냉기가 있는 서늘하고 그 그늘지고 요런 데 이런 데서 그 냉기가 생기면 습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냉기가 생기면 그 습한 곳에서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막 번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몸도 그렇게 냉기가 생기게 되면은 그렇게 습해지고 백혈구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바이러스랑 세균이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 피부 점막이 건조해지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면역 세포들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식 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그냥 엄청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냉기가 생겨서 우리 몸에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내 몸에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첫 번째 증세가 오한 증세죠.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립다 그러죠. 왜 이렇게 막 내 몸이 떨리지? 막 으슬으슬 떨려. 이걸 우리가 오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열, 그리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콧물이 줄줄줄줄줄 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감기 증세예요. 왜 오한이 올까요? 벌벌 떨면서 근육을 떨어서 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기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때문에 내 몸은 어떻게든 열을 올리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감기에서 열은 고열로 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38.5도나 이 정도를 넘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미열이라고 그러죠. 미열 상태에 열이 막 나는 거죠. 그리고 막 콧물이 나요. 그 콧물이 나는 건 뭐냐면 냉기가 오면 내 몸에 물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막 나는데 그때 나는 콧물은 굉장히 맑은 콧물이죠. 그 맑은 콧물을 위해 콧물 속에는 유산균하고 또 백혈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맑은 콧물을 통해서 우리 몸은 뭘 하냐? 내 몸에 번식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이렇게 오한 발열이 나고 맑은 콧물이 막 삐죽삐죽 나면서 콧물이 이렇게 보일 때 얼른 뭘 해줘야 되겠죠? 감기구나 해주고 감기의 원인은 뭐다? 냉기, 그 다음에 건조.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그걸 빨리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얼른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생강차를 마신다든가 또는 쌍화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또는 저희 제품에 몸을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거 있죠. 갈리 같은 거 막 4-5알 같은 거 먹고, 그죠?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보일러 켜고 따뜻하게 땀 한번 쫙 빼면서 자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언제 왔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 괜찮아지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대로 보온하지 못하고 보습하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밀고 내려와서 우리 신부 쪽으로 파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장소는 상기도라고 하죠. 부비동, 코, 그 다음에 입속, 여기 후두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코, 입, 목, 요 근처를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일 차가운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날씨가 이렇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찬 공기가 어디로 많이 들어와요? 코로 들어오죠.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코하고 입으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냉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건조한 바람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죠? 코하고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코하고 입이 제일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그래서 감기를 다른 말로 의사분들이 상기도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를 우리는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고 냉하고 건조한 곳에서 바이러스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왜냐면 여기가 제일 차니까. 딴데 이게 그 신부 쪽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내부 온도는 37.5도예요. 37.5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여기서 이제 콧물 나고 그거 뱉어내느라고 막 재채기 하고 막 열 좀 나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 상기도 바이러스가 거기서 이제 끝나고 우리가 보온하고 보습하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관지 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새 기관지 쪽을 통해서 어디로 파고 들어가죠? 폐 쪽으로, 허파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폐포 쪽에 가서 막 염증을 일으키고 거기서 그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무서운 폐렴이 걸리게 되는 거고, 폐렴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비드19도 그렇게
폐렴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내려오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바이러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에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같을 때 개인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 숫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닦아라. 왜 손을 닦아야 되냐면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세포막은 없지만 이 RNA를 보호하는 그 지질막을 갖고 있어요. 얇은 지질막, 단백질하고 지질이 결합된 막을 갖고 있는데 이 지질막, 만약에 단백질로만 돼 있다면은 이 바이러스를 아마 없애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RNA형 바이러스는요, 그 막이 그 지질하고 단백질이 결합된 우리 피부 세포하고 굉장히 유사한, 우리 피부 세포도 지질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그 비슷한 유사한 지질막으로 막에 쌓여 있어요. 그 막을 녹이는 게 뭐냐면 계면활성제예요. 비누. 그러니까 비누로 우리가 손을 닦으면 그 RNA 바이러스를 싸고 있는 그 지질막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죠?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잘 닦아야 되고, 또 바이러스 숫자를 줄이려면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뭘 해야 되겠죠? 양치질도 하셔야 되고, 가글을 특히 이 상기도 쪽에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가글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물 많이, 점막이 촉촉해지게 유지하려면 물을 많이, 따뜻한 물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코 속도 좀 닦아 주셔야 되고, 눈도 좀 닦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바이러스 숫자를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폐렴까지 진행되지 않게 그냥 요 안에서 가볍게, 그러니까 코비드가 걸려도 심하게 걸려서 막 죽음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일반 독감 걸린 거랑 비슷한 증세였어 하고 그냥 독감 앓듯이 앓고 그냥 끝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 숫자를 줄일 수만 있어도 그게 아주 그 증세가 아주 미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코비드에 걸렸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건 바로 바이러스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신 분들은 걸렸다 하더라도 이게 하기도까지 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기도에서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거 번식을 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면역력이 좋으면 하기도로 안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으면 바이러스들이 룰루랄라 하고 하기도로 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역을 높일 건가인데,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안 내려가게 하는 그 비타민이 있어요. 그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 드릴게요. 걔를 많이 먹으면 상기도에서 절대 하기도로 안 내려가니까 설령 저희가 독감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폐렴은 안 오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메르스 때 이제 JTBC 뉴스였는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 지금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지금 코비드의 언니뻘이라죠. 다 같은 형제예요, 형제. 그냥 거기서 변종된 거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예요. 그런데 그 메르스 때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다. 근데 그 감기랑 인플루엔자는 상기도 감염일 때는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기도 감염이 되면 기관지염 폐렴이 되면서 이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하면서 정상인 폐 사진하고 메르스로 폐가 손상됐을 때 그 메르스 환자의 그 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하기도 감염이 바로 메르스로 인한 그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그 뉴스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인데 뭘 공부해야 된다? 감기 바이러스든 독감 바이러스든 상기도에서 멈출 수만 있게 한다면 우리가 절대 죽을 일이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상식을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기도로 넘어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 침범하냐면 폐포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폐포로 침범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폐포는 뭘 하는 거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장소죠. 교환하는 장소기 때문에 이 공기가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 안에는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와 세균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폐포에는 스스로의 면역 물질을 잘 생산할 수 있게끔 아주 충분한 그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바로 뭐냐면 점막이에요, 점막.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관지 점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관지 점막에는 점액과 이 점막을 통해서 많은 점액을 뿜어내고 그다음에 미세 육모, 털로 인해서 이물질이 흡착하고 이 폐포 속으로, 그러니까 폐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점막에서 뿜어내는 이 점액의 면역 글로불린은 그 자체로 항균 기능 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폐포를 보호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기도까지 바이러스가 내려와서 폐포까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점막이 촉촉하지 못하고 건조해서 이 면역 글로불린 물질, 이 점액을 충분하게 뿜어내지 못하면 그때 들어오는 게 바로 폐렴이에요. 그래서 하기도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폐점막이 튼튼하면은 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기도까지 내려온 것도 문제인데 내려왔는데 폐점막까지 건조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100% 폐렴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균에 의한 폐렴이 오는 경우도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균에 의한 폐렴은 저희가 항생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은 아까도 얘기했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내 몸의 면역세포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느라고 면역물질을 내뿜어서 그 활성산소를 내뿜어서 조직이 손상돼서 일어나는 게 그 바이러스형 폐렴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이 오게 되면 대부분 사망으로 진행이 돼요. 약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균으로 인한 폐렴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폐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게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타민 삼총사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비타민 D나 비타민 C는 얘기하지만 비타민 A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비타민 A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삼총사 중에 정말 꼭 들어가야 돼요. 정말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A는 바로 저런 점막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에요. 점막을 촉촉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많은 점액 물질을 뿜어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 A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코비드 같은가 이런 바이러스가 위험한 시절에는 평상시에 내가 점막이나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영양소를 먹어준다는 거는 실제로 면역세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환자들은, 코비드19에 걸린 환자들은 실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약이 없다는데, 현재로서는 약이 없다는데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부분은 다 증상치료, 대증요법이에요. 그래서 워낙 고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 열을 내리는 뭐 해열제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아이러니컬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나랑 아주 이질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몸은 열 반응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랑 같이 워낙에 살던 그냥 아주 익숙한 그냥 기생체로서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감염돼도요, 또 왔냐?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열 반응이 심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감기는 사실 기침, 콧물은 하지만 열이 심하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인플루엔자, 그런 거는요, 내 몸에 원래 살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외부에서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전염되진 않아요. 근데 독감은 전염된다고 하죠. 그건 왜냐면은 나한테 없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이질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은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면역 반응이 열 반응이에요. 열을 높이면 백혈구의 활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이질적인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고열일 때는 그만큼 이질적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열인 상태를 해열제를 이렇게 해서 열을 내리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땡큐죠. 세상에 이렇게 다시 차갑게 해줘서 내가 다시 번식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요 하고 다시 또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 반응 날 때 그때뿐인 거지 사실은 바이러스를 더욱더 증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열을 관리해야지 열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39.7도 이상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뭐 37도, 38도인 때에도 막 해열제를 막 먹여버리고 이래버리면 우리 몸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 면역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감기가 그냥 여기 상기도에서 그냥 끝날 감기가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하기도로 내려오고 심지어는
다른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뭐 무슨 그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무슨 뇌수막염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다른 바이러스까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줘 갖고 이 신부 쪽에서 움직이는 바이러스까지 다 감염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로 끝날 게 그냥 나중에는 뭐 뇌수막염이니 뭐 장염이니 막 이렇게 다른 바이러스 감염까지 막 우리 몸에 오게 되는 이유가요. 해열제가 가장 큰 주범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 치료도 결국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열이기 때문에 해열제를 엄청 쏟아붓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특별한 치료제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지금 치료내는요, 기존에 지금 코비드19를 앓은 사람 중에서 나으신 분들 있죠. 그 나으신 분들의 그 속에 있는 항체 또는 그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뽑아내서 그 감염되신 분들한테 넣어가지고 실제 초기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막 퍼질 때 아주 그 상태가 안 좋은 환자 2명을 그 완치자의 혈장을 통해서 2명을 이렇게 치료했다 해갖고 뭐 그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던 뉴스가 나와서 지금 실제 완치자의 혈장을 통해 가지고 그 코로나 치료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말라리아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나 또는 자가면역 질환에 쓰이는 그런 그 치료제를 똑같은 비슷한 바이러스니까 그걸로 이제 좀 치료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RNA 바이러스의 대표 주자죠.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치료제인 그 그 에이즈 치료제에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에볼라도 지금 코비드19 바이러스랑 똑같은 그 RNA형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람데르비어 같은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코비드19를 치료하고 있지만 그냥 뭐 답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비슷한 RNA 바이러스 뭐 이렇게 그 효과 있다는 것 같고 그냥 막 하는 거지 사실은 아직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어렵다. 이게 만약에 가능했으면 벌써 뭐 에이즈나 에볼라 벌써 다 정복이 됐어야죠. 근데 아직도 에이즈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제는 없어요. 저런 약들 같은 경우는 치료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증세를 잡아주는, 증세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약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진짜 약보다 더 효과 있는 확실한 그런 그 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5월 달 뉴스인데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과학자인 프라보 그 라하루스나가 이끄는 그 연구팀이 그 인도네시아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검을 했더니 부검한 사람들의 그 혈청 속에 그 혈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죽은 사람들의 90%가 비타민 D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굉장히 결핍 상태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90%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꿔서 얘기하면 비타민 D가 나의 몸에 만약에 충분했다면 걸리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걸리더라도 죽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 말이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엊그저께 또 뉴스가 나와줬어요. 이거는 스페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스페인도 지금 독감 환자들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엄청 많은 그 사망자가 지금 나온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 스페인에서도 입원 환자를 조사해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다 입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도요, 경증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자가 치료하고 있고, 저기서 입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중증 환자.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폐렴까지 간 그런 환자들이 지금 스페인에서는 입원하고 있거든요. 뭐 병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입원했다란 말은 상태가 굉장히 위중한 환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중한 입원 환자들의 혈액을 조사해 봤더니 80%가 공통점이 뭐냐? 똑같은 공통점이 비타민 D 결핍증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저렇게 중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치료제로 쓰려고 지금 그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대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비타민 D를 치료제로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나 기업이 나서서 비타민 D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무서운 현실인데요. 자본주의는요, 돈이 안 되는 데는요, 그 산업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누가 알아야 되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그냥 공부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알아서. 그렇죠. 언젠가 뭐 정부에서 비타민 D를 우리한테 공급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서 사람이라는 게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알면 돼요. 아니, 그 죽은 사람들의 90%가 비타민 D 결핍이라는데, 그럼 딱 눈치채고 먹어야죠. 그죠? 뭐가 있겠거니. 깊은 기전까지는 모르다 하더라도 일단 먹고 봐야 되죠. 세상에 그 에이즈 치료제, 에볼라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갖고 지금 코비드19를 치료하고 있는 중에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비타민 D를 왜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요? 에이즈 치료제보다 더 많이 됐어요. 바이러스랑 관련해서는.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단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퍼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 사건이 메르스 때였는데요. 그 메르스 때 2015년도 때 미국의 그 호르몬 쪽의 최고 권위자인 그 타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타미 박사가 한국에 막 메르스가 막 퍼지고 있고, 막 미국도 그때 이게 전염돼서 미국까지 오면, 왜냐면 워낙 치명률이 높은 거의 7에서 9% 정도 되는 그 치명률을 보였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이게 퍼져가지고 이게 미국까지 오면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막 이제 막 공포 자라는 저분이 그 기고를 했어요.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이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RNA 바이러스는 손을 잘 씻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마스크 잘 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60 이상이면, 60에서 1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이면 절대로 메르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라. 그래서 비타민 D를 그 당시에 이거를, 왜냐하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빨리 그거를 농도를 높이려면 하루에 1만 IU씩 복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는 한정에 1000 IU죠. 그러니까 저희 거 기준으로 하루에 10정씩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혈중 농도가 6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라고 기고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이야기까지는 오늘 제가 다 못해요. 그냥 알면 돼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가 60 이상이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설령 내가 독감에 걸리든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얼른 열알씩 막 드시면 돼요. 그러면 죽을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더, 도대체 비타민 D가 뭐길래 저렇게 사람 생명줄을 딱 쥐고 저렇게 있을까? 이런 상황에 그걸 잠깐 알기 위해서는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먼저 좀 잡아드릴게요.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햇빛으로부터 우리 몸이 합성하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사실 합성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훨씬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자꾸 비타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음식에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약간 경시할 수 있는데요. 이걸 호르몬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건 좀 생각이 달라지는 문제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햇빛을 받으면 안 되고요. 자외선 B, 햇빛 중에서는 UVA, UVB, UVC가 있는데 UVA나 UVC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UVB로만 만들어져요. UVB를 우리 피부가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 피부 밑에 존재하는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이렇게 만나서 비타민 D3 유명하죠. 우리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놀을 합성해내요. 그 합성한 물질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간으로 끌고 가요. 간으로 끌고 가면 그 콜레칼시페놀을 간에서 뭐로 만드냐면 비타민 D3 중간활성형이라 해서 칼시페디올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요. 근데 이 칼시페디올은 호르몬과 같은데 우리 몸의 전신의 세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시페디올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신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싹 다 필요하고,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해?
우리 몸에 필요한 일을 알아서 다 해요. 뇌세포로 가면 뇌세포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고, 콩팥으로 가면 콩팥세포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고, 간으로 가면 간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고, 뭐 골수로 가면 골수세포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전신적으로 다 문제가 오는 이유가 바로 칼시페디올이라는 수용체를 우리 세포가 다 갖고 있고, 그 세포에서 필요한 물질을 세포가 그 비타민 D3를 가지고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세포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오게 되고 조직이 다 문제가 오는데, 그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또 뭐다? 그 면역과 관련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럼 햇볕을 잘 쬐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기사가 난 거예요. 저한테 무슨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 좀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거에 딱 맞는 기사들이 이렇게 신문에 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정말 드림 아카데미 그 신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딱 기사가 어저께 떴잖아요. 10월 29일. 미국에서 흑인 코로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해서 아주경제에 기사가 떴어요. 똑같은 코로나에 걸리는데 백인보다 흑인이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신문 기사의 이유는 뭐냐면,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서 경제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저질환, 요즘은 돈이 결국은 자기 건강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고혈압도 많고 당뇨도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백인들보다는 가난하다 보니까 좀 더 비위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흑인들이 훨씬 더 백인보다 많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기사에는요,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흑인은 백인보다 비타민 D를 훨씬 합성을 못해요. 이게 흑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부색이 까맣다는 거잖아요. 이 까맣다는 거는 멜라닌 색소가 많다는 건데,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는요, 그 천연의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돼요. UVB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이 UV 조사량이 많은 아프리카 있잖아요. 적도 부근에 사는 흑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혈중 농도는 거의 대부분 비타민 D 농도가 따로 음식으로 섭취 않더라도 기본 다 60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이러스가 창궐 하려면 어디서 창궐해야 되냐면, 어디서 창궐해야 돼요? 가장 비위생적이고 단백질 섭취가 가장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창궐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창궐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다 북위로 봤을 때 북위 35도 이상. 유럽이 지금 다시 창궐하고, 미국도요, 남부 쪽은 별로 없어요. 남부 쪽에서 유일하게 루이지애나 이쪽에서 무슨 축제하느라고 막 사람들이 대거 모였다가 그때 번진 것 뿐이고, 실제로는 워싱턴주, 뉴욕 이런 북부 쪽 있죠. 차가운 쪽.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그러니까 비타민이 합성하기가 불리한 조건을 가진 북위 위도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지금 그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원래 어디서 살아야 되면 아프리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살아서 워낙 조사량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적당히 방어하려고 유전학적으로 만든 게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서 검은 피부를 만들어서 지금 UVB를 차단하고 있는데, 그 흑인들이 유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아메리카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원래 살던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햇볕을 받더라도 백인들은 작은 햇볕에도 많은 비타민들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적인 효소가 있는 반면에 흑인들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여자들 같은 경우 유방암 환자가 훨씬 많고요, 백인보다. 흑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백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환자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유방 조직과 전립선 암 조직은 유별나게 비타민 D 수용체가 많은 조직들이에요. 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딱 왔을 때도 이 비타민 D가 관여하는 면역 부분에 있어서는 백인보다 흑인이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사로 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햇볕만 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비타민 D는 그냥 햇볕만 찌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비타민 D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도예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이죠. 서울은 북위 37도. 북위 37도가 겨울에는요, 이 UVB가 광선으로 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햇볕 아무리 쬐도 비타민 D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서 햇볕 쬐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1월부터는.
그거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1년 중 계절. 한국 같은 경우는 4월에서 11월 정도까지만 UVB가 지상에 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하시려면 4월에서 11월까지만 나가셔야 되지. 막 동지섣달 막 1월달, 2월달에 막 옷 벗고 막 밖에 나가서 햇볕 쬐신다고 합성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4월에서 11월. 고도도 되게 중요해요. 고도가 높은 곳에 살수록 비타민 D 합성이 유리하고 낮은 곳에 살수록 불리하고, 하루 중에 시간, 햇볕 아무 때나 된다는 게 아니라 자외선 조사량이 가장 높을 때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2, 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때만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UVB를 받을 수가 있어요. 5번째는요, 구름이 덮이면 오다가 UVB가 다 구름에 흡수돼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아무 소용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피부 색깔, 흑인이 훨씬 불리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난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편에 속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훨씬 불리해요. 그런 분들은 햇볕 쬐도 피부가 하얗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비타민 D 합성이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보충제를 챙겨 드셔야 되고요. 대기 오염, 먼지 같은 경우도 UVB를 이렇게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저 아침에 새벽에서 남원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정말 제가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사람 살 데가 못해요. 벌써 저기 오산 쪽에서 이렇게 딱 오다 보면요, 무슨 이렇게 그 스모그 막에 이 서울이 이렇게 거대한 우주선에 이 서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 매연 있죠? 그 까만 회색빛, 그 갈색빛 매연에 서울 상공에 이렇게 쫙 있어요. 내가 저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나 싶으면 솔직히 되게 슬퍼요.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대기오염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쾌적한 그 공기 속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현대인들이 훨씬 불리하고요. 나이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20대의 사람이 햇볕을 쬐는 거하고 60대의 사람이 햇볕을 쬐는 거랑 비타민 D 합성량이 25%로 줄어든대요. 4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똑같은 햇볕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질환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게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이건 저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비만. 저도 체지방이 많아갖고 걱정인데요. 이 비타민 D는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콜리칼시페놀 비타민 D3가 간으로 가서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칼시페디올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용성이다 보니까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방으로 얘가 다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흡수해서 저장해 놓는 건 좋은데 필요할 때 꺼내줘야 되잖아요. 간으로 간 거는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거든. 꺼내서 칼시페디 필요한 우리가 활성형으로, 중간 활성형으로 막 바꿔버리는데, 이게 지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냐?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는 비타민 D3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혈액 내에는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 D3가 부족한 그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이요, 이번에 왜 코비드19에서 보면 사망자 중에 유독 비만자들이 많아요. 그거를 예의 주셔야 돼요. 물론 고령자,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류가 비만자예요. 비만자들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비만자들은요, 본인의 그 몸 때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하든 또는 먹든 지방으로 비타민 D3가 다 들어가서 이게 갇혀져 있기 때문에 활성형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남들은 4,000IU 먹어야 된다. 나는 무조건 2~3배 이상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아니면 살을 빼든가 바디키를 하셔서 살을 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백날 나가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골다공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잖아요. 차도로 이게 눈만 한 여자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면 등산 가보면 막 온몸을 다 가리고 지금 등산하고 있잖아요. 그 자외선 차단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들의 차도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가 1번부터 11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양팔을 다 내놓고, 그러니까 거의 수영복을 입고 4월에서 11월 사이에 오전 10시에서 2, 3시 사이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20분 이상 내가 쬐은 적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단 하루도 없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저는 뭐가 되죠? 외부에서 보충해주지 않으면 나는 100%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추가 섭취, 특히 요즘 같을 때 추가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더더욱 중요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비타민 D가 뭐길래 이렇게 비타민 D가 우리 혈중 농도가 많은 사람은 살고 또는 걸리지도 않고 부족한 사람은 90%가 죽고 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거는 비타민 D가 면역세포와 면역인자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전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도 비타민 D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체에 비타민 D가 들어오면 그 면역세포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먼저 그 면역세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몸의 혈구, 피를 만드는 혈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줘서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거고요. 백혈구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이에요. 근데 이 군인들이 종류들이 있어요.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립구가 있는데요. 전체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는 게 과립구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이 과립구들의 주요 일은 뭐냐면요. 세균을 잡아먹는 일이에요. 식균 작용을 해서 세균을 잡아먹고 세균을 물리치고 하는 일들을 바로 과립구가 하는 일들이고요. 임파구가 있어요. 임파구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B세포, T세포가 있는데 이 B세포하고 T세포는 주로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바이러스를 처리해주는 임파구가 바로 B세포, T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NK세포와 흉선 외부나 T세포라고 있는데 쟤는 어떤 거냐면 망가진 세포를 공격해서 처리해주는 세포예요. 망가진 세포라 하면 뭐냐면 일단 암세포, 돌연변이 돼서 정상세포가 아닌 망가진 세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포?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기능이 다 망가진 세포.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서 망가진 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라든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망가진 세포를 공격해서 처리해주는 애가 바로 NK세포와 흉선 외부나 T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식세포인데요. 대식세포는 전체 백혈구 중에 5%를 차지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영어로는 매크로파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요. 최초의 면역세포는 대식세포 하나뿐이었대요. 이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매크로파지, 대식가예요.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도 잡아먹고 세균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병들거나 망가진 세포, 암세포든 뭐 망가진 세포든 뭐 이런 세포들, 병든 세포들도 다 잡아먹고 그냥 무슨 얘기냐면 느릿느릿하지만 꿈뻑꿈뻑하면서 그냥 다 대식가요. 그냥 꿈뻑꿈뻑 다 잡아먹고 다니는 애가 대식세포인데 이 대식세포는 어디에 존재하냐? 혈중에 존재하지 않고요. 점막 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점막 조직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점막에 그냥 액괴처럼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 점막 조직에서 바이러스랑 그 점막 조직을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애들을 그냥 꿈뻑꿈뻑 다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세포 분화가 막 많아지면서 이게 진화하면서 세포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서 다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그 자식을 2명을 낳았는데 한 명은 과립구예요. 그래서 이 과립구는 자기의 유전 정보를 주면서 야, 세균은 이렇게 생긴 애니까 너는 세균만 처리해. 그렇게 해서 과립구를 따로 분화시켜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임파구를 만들었어요. 임파구를 만들었는데 임파구 중에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바이러스를 인지해서 항체를 만드는 애를 B세포하고 T세포가 T세포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 해주는 연락책 역할이고 B세포는 거기에 맞는 항체를 딱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활동 못하게 딱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인지해서 저 항체, T세포와 B세포, 저 항체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아주 빠른 사람들은 4일에서 5일, 대부분은 7일에서 늦으면 14일. 그래서 결국은 바이러스는요, 걸리면 시간이 지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게임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낫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몸이 염증 상태가 들어가서 다른 질환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 항체가 만들어질 시간 동안 별 문제 없이 내 몸이 면역력만 그냥 잘 버텨주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 바이러스 질환인데 저 B세포는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 RNA 바이러스가 어떻게 내 세포를 감염을 시키냐면
RNA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의 RNA를 거기다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 유전자를 풀어놓고 그 안에서 막 복제를 해요. 세균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복제하는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와서 복제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리소좀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복제를 하려면. 그런데 그 리소좀이라는 효소는 세균 자체는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복제가 가능한데 말 그대로 바이러스는 DNA만 갖고 있거나 RNA만 갖고 있는 그 유전자만 갖고 있잖아요. 리소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소좀이 있는 사람 몸에 세포를 숙주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를 막 복제, 막 정신없이 막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고 얘가 완전히 그 세포 안을 다 복제를 하고 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떻게 되죠? 기능을 다 잃는 거죠. 기능을 잃어서 우리 세포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기능이 다 죽은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다 복제하고 나면 그게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그 RNA 세포는 그 세포박을 빠져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본능이 계속 복제거든. 그러니까 다른 세포로 가서 또 복제를 해야 돼. 빠져나오면 B세포가 그 빠져나오는 애를 딱 발목을 잡아서 다른 세포로 못 가게 딱 막는 게 B세포라는 항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체 그러는데 그 항체의 역할은 그 세포박을 빠져나온 RNA 바이러스를 못 움직이게 딱 발목을 잡는 게 항체다. 그 B세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이미 들어가서 RNA가 막 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막 번식을 하고, 우리 몸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RNA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걸 공격하는 애는 B세포가 아니라, 빠져나온 애는 B세포 항체가 잡지만 그 안에 있는 애는 누가 잡냐면 NK세포가 잡아요. 우리가 암세포를 잡는 킬러세포죠. 이 킬러세포가 망가진 세포는 다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망가진 세포도 막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물질이 바로 강력한 사이토카인을 내뿜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 T세포 중에서 분화된 흉선의 분화, 그러니까 흉선이 여기 우리 이쪽이죠. 여기 우리 가슴팍 치는데 이 흉선에서 훈련받아서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나온 또 T세포가 있어요. 흉선 외분화 T세포라고 하는데 세포 독성 T세포라고 하는데 저 T세포도 NK세포랑 똑같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망가진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바이러스를 싹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강력하게. 근데 쟤도 공격할 때 강력한 활성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NK세포랑 흉선 외부나 T세포뿐만 아니라 호중구, 호상구도 연락받고 막 와갖고 같이 막 활성산소를 쏘거든요. 그래서 막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데, 대식세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걸 다 잡아먹는 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디서 활동한다? 점막에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점막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점막에서 막아주는 애인데 저 매크로파지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항생 물질이 있어요. 그 항생 물질의 이름이 카텔린 시딘이라는 거죠. 근데 저 카텔린 시딘을 어떻게 해서 만드냐? 저게 대식세포가 저거를 막 많이 만들어내면 굳이 임파구가, 굳이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내뿜을 필요가 없죠. 그럼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 카텔린 시딘을 대식세포가 많이 만들면 되는데 저 많이 만들려면 어떤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 신호가 바로 뭐냐면 비타민 D3의 신호를 받아야 대식세포는 그 신호를 받고 카텔린 시딘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 결핵약도 없고 뭐 천식약도 없고 이럴 때는 햇볕을 보고 햇볕 따뜻한 데로 요양을 떠났잖아요. 햇볕 보려고. 햇볕을 쬐면은 대식세포가 카텔린 시딘을 많이 만들어서 광범위 항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옛날에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950년대 전만 하더라도 일하러 간다 그러면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일하러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잠깐 밖에 나올 때는 무슨 막 큰일 날까 봐 자외선 차든지 도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잘 활동하면 과립구나 임파구가 과잉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이러스 쪽에서는요, 대식세포의 활동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식세포는 저렇게 카텔린 시딘이라는 광범위 항생 물질만 만들 뿐만 아니라 저 비타민 D3에서 자극받은 대식세포가요, 자기 그
또 새끼 세포를 낳는데 그게 수지세포라 해서 비슷해요. 대시세포랑 비슷한 애인데 그 수지상 세포를 어디로 보내냐면 림프 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대식세포가 바이러스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으면 먹고 나면 입에 막 음식물 찌꺼기 남잖아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띄어가지고 그 자기를 분화시킨 수지상 세포에다 띄어갖고 묻혀가지고 림프 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림프 쪽으로 가면 림프에서 임파구들, B세포, T세포가 림프에서 생산돼서 임파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림프절로 이동시키면 그 림프절에서 T세포, B세포가 그 수지상 세포의 신호를 받고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나쁜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긴 애구나. 이런 단백질을 갖고 있구나. 쟤네 발목을 잡을 항체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빨리 되는 사람들은 항체를 빨리, 4-5일 만에 빨리 만드는 거고, 그게 느린 사람들은 2주 걸리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활동력이 좋으면 항체도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좌우하는 게 누구다? 바로 비타민 D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매크로파지가 방어를 못했어. 그래갖고 이 점막을 뚫고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세포가 감염이 됐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립구, 임파구들이 대거 몰려가서 활성산소를 쏴서 우리 세포를 막 죽이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비타민 D가 거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 D는 호르몬이라 그랬죠.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모든 면역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그 면역세포를 총괄 지휘를 해요. 지휘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너무 지나치게 활동하는 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왜 아토피는 자가면역 질환이죠. 우리 면역세포가 너무 지나치게 활동해서 일어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그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뭐 자가면역 질환이 없다는 이유가 햇볕을 많이 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햇볕 쬐면 아토피가 낫는다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총괄해서 흥분하는 애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야, 무조건 죽이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애만 죽여. 야, 바이러스 감염돼야만 죽여야지. 쟤 죽이려고 하다가 옆에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면 지금 어떡해. 조심하고, 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너는 좀 잠깐 있어봐. 넌 뒤로 빠져도 돼. 일단은 NK랑 T세포만 먼저 가서 해봐 한번. 예를 들면 이런 전체적인 면역을 총괄하면서 조절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D가 필요한. 그러니까 몸의 혈중에 비타민 D가 많은 사람들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겪지 않아서, 폐렴이 오지 않아서 죽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되냐?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안정화되고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혈중 농도가 40에서 60인 상태여야지 가장 이상적이래요. 60이 넘어가면 암까지도 예방한대요. 얘가 비타민 D가 항암도 된대요. 그래서 항암 하시려면 60까지 넘어가셔야 되는데, 한국인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얼마냐? 40은커녕 16이에요. 1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너무 부족하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소한 30을 유지해야 정상의 면역을 유지하고, 그 30도 부족해서 16이에요. 16.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90%는 지금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폐렴이 오느냐라고 봤을 때 평균 혈중 농도가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는 다 폐렴으로 이동한대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들 지금 빨리 가서 혈액검사 하셔야 돼. 내가 만약에 혈중 농도가 10 이하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걸리기 좋고요. 걸리면 폐렴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90%가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혈중 농도를 봤더니 다 10 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근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면역을 다 유지하고 살려면 얼마나 돼? 최저가 40에서 60인데 한국인 평균 16으로 보고 20이라고 치자고요. 20인 상태에서 최소 40까지 가려면은 하루에 2,000IU씩 3개월을 먹으면 40까지 20을 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40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4,000을 3개월을 먹으면 3개월 후에 60까지 올릴 수 있대요. 그럼 절대 여러분들 바이러스나 또는 심지어 암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혈중 농도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D 4,000, 최소 4,000을 먹어라. 왜냐면 그 이상을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최소한 합의한 농도가 40에서 60이기 때문에 2,000에서 4,000 IU, 최소 2,000에서 4,000 IU를 특히 겨울철에는 반드시 드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야기를 할게요.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까 그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세포 속의 DNA를 무력화시키면서 gRNA를 막 우리 세포 안에서 막 복제를 한다 그랬죠. 우리 세포 안에는 리소솜을 활용해서 막 복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RNA하고 자기 세포막을 감쌀 수 있는 단백질 막을 막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는데 그럼 우리 세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능을 잃는 거죠. 모든 기능을 잃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죽는데 우리 몸이 얼마나 진짜 감동인지 말도 못해요. 죽으면서요. 이 한 몸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내 동포를 살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죽는 세포가 죽으면서 저 바이러스 몰래 저 뒤에서 몰래 막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터페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NA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숙주세포라고 하죠. 숙주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세포는 죽지만 그 세포가 죽으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인터페론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페론을 만들어서요, 몰래 탈출을 시켜요, 얘를. 지 몸 밖으로 내보내. 자기는 죽어도 얘를 내보내요. 그래서 인터페론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인터페론을 형성하는 주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단백질에 저기 뭐 빨갛고 저기 막 보라색 있는 막 그런 거 있죠? 그거 들러붙은 것. 그 들러붙은 게 뭐냐? 저게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터페론을 생산하려면 단백질도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된다? 비타민 C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감기 걸리고 그러면 비타민 C가 많이 소모되는 이유가 인터페론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막 팍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저렇게 인터페론이 나와.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세포들한테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호를 전달해 주면서 야, 지금 바이러스 들어왔어. 그래서 저기 옆집 세포 죽었는데 나를 만들었어. 그런데 저 바이러스 들어왔으니까 니네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무나 막 넣어주면 안 되고 지금부터 문단속 잘해. 절대 문 아무나 열어주면 안 돼. 문단속 잘하고 그리고 저 바이러스가 RNA 무슨 바이러스니까 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의 군인이라고 본다면 군인이 처리하기 전에 세포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면역물질을 만들도록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인터페론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숙주를 하나 다 죽이고 이제 RNA 바이러스가 이제 빠져나와갖고 다른 숙주로 또 복제하려고 이동하려고 할 때 인터페론의 신호를 받은 정상 세포들은 이미 막을 딱 쳐놨어요. 아, 이거 어디 들어오려고? 너 나쁜 놈인 거 다 알아. 네가 아무리 속여봤자 날 못 속여. 딱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면역물질, 죽이지 못하지만 그 바이러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비활성화시키는 면역물질을 막 생산해서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몸에 항체들이 와갖고 싹 다 처리해 주는 거죠. NK세포며 T세포며 걔네들을 다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바이러스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용이 지금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랑 항상 기생해서 살고 있지만 저희가 감기도 안 걸리고 독감도 안 걸리고 사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론이라는 건 정리하면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인데 저걸 방해하는 물질이 바로 뭐다? 비타민 C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내려오지 않으려면 바이러스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1번, 2번.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면역력의 핵심이 인터페론이에요. 인터페론 기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내려올 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감기 기운이 있다 싶을 때 내가 오한이 오고 내가 막 열이 나고 막 이럴 때 그 조짐이 있을 때 중요한 건 조짐이야. 이미 폐렴으로 넘어가면 비타민C가 균을 죽이는 애가 아니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버려서 염증 상태로 들어간 비타민C는 사실은 다른 세포를 뭐 보호하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걸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초기에 얘가 확 퍼지는 거를 딱 차단할 수 있는 물질,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오겠다 싶거나 또는 나갔다 왔더니 몸이 으슬으슬 추워. 또는 왜 이렇게 목이 컬컬하고 막 이렇게 목이 막 마르지? 왜 눈은 이렇게 뻑뻑하지? 피부 건조증을 느낀다든가. 그냥 나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지? 이럴 때 조짐상 바이러스 걸리겠다 딱 싶을 때 얼른 비타민C를 2시간 간격으로 성인들은 2,000, 아이들 같은 경우 1,000mg을 집중 투하하면은 절대로 그냥 감기가 감기로 끝나지 염증으로 이동돼서 중리, 산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서
항바이러스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C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페론은 그 세포들한테 신호 전달도 해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게도 해주지만, 인터페론은 또 뭘 한다? 그 대식세포한테 정보를 줘서 대식세포가 아까 얘기했던 수지장 세포를 통해서 림프구를 빨리 가서 만들 수 있도록 신호까지 또 주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빨리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방위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역은 두 가지 면역이 있어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선천성 면역은 비특이적 면역, 자연 면역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선천성 면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선천성 면역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냥 무식해요. 저기야? 바로 그냥 처리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질 않아요. 적인 줄 알면 바로 가서 처리하는 애인데, 그 선천성 면역의 1번, 피부와 점막에 장벽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쟤네들은 백혈군 아니잖아요. 백혈군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와 점막이 외부와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어막이기 때문에 저 방어막이 튼튼해야 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세포들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계에 선천성 면역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 피부와 점막에서 나오는 눈물, 침, 땀, 점액, 위산 같은 물질들은 그 자체로 또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1번, 2번을 생각할 때 정말 그 피부 점막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죠? 피부 점막의 건강. 바로 비타민 A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침하고 재채기, 또 설사를 통해서 막 배설하는 것도 선천성 면역에 들어가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면역세포 중에서 호중구, 세균 바로 그냥 죽이는 그 호중구, 그 다음에 대식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만드는 수지상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천성 면역이고요.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 면역이다, 획득 면역이다 이러는데요. 항체 항원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임파구 중에서 비임파구, T임파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체액성 면역이라서, 왜냐하면 혈액을 타고 체액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는 게 림프구라 그랬잖아요. 비임프구. 항원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고요.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은 세포 자신이 침입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킬러세포, 아까 얘기했던 그 외부나 세포, 그 킬러 T세포가 직접 이물질에 감염된 세포 전체를 공격해서 퇴치하는 거죠. 관련 세포로는 T임파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T임파구는 바이러스도 없애지만 NK세포와 마찬가지로 암세포도 제거하는 세포로 유명하죠. 근데 얘네들은 뭘 갖고 있느냐?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서 한번 그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가서 걔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가 바로 저 후천적 면역을 미리 얻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A가 그 선천성 면역에서 피부 점막 그리고 점액 물질 때문에 비타민 A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A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림프에서 아까 얘기했던 T임파구라든가 B임파구라든가 이런 면역세포들이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림프절이거든요. 그 림프절인데, 그 림프절이 건강해야 그 림프절에서 암도 처리하고 바이러스도 처리하고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림프절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림프절은 우리가 잘 알죠. 림파액이 흐르다가 한 곳에 모여서 그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우리 몸에 500 몇 군데의 림프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저 림프절이 많이 손상되고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면역도 떨어지고 우리 노폐물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는 항산화 영양제인 건 아시죠? 피부 점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제예요. 원료 물질도 되지만 항산화 영양제도 되는데, 이 항산화 영양제 비타민 A는 말 그대로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장에서 혈액 타고 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암족간을 타고 림프액을 타고 같이 돌다가 림프절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혈액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A는 뭐냐면, 손상된 림프절을 복구하고 보호하고 다시 생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림프구가 우리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생산기지인데, 그 생산기지를 보호하고 복구하고 재생하는 데 비타민 A가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비타민 A는 우리가 공격으로 치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최전방 수비수,
공격수는 백혈구들이라고 한다면 최전방 수비수는 비타민, 상기도에서 딱 막아주는 게 비타민 C라면 왜 공이 우리 그 축구부 가운데 우리 이 편이 있으면 왜 가운데서 왜 미드필더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공 안 넘어오게 방어해주는 그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비타민 A 같은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비타민 D는 뭐냐? 총 감독이죠. 최고의 감독. 그 세계 최고의 그 감독, 그 총괄 모든 걸 지휘하면서 모든 자원 배분을 다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으면 저희가 면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타민 3총사를 저는 3가지를 오늘 소개했어요. 비타민 D와 비타민 C와 비타민 A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이것만이 아니라 면역을 위해서는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면역기관, 면역세포, 면역물질의 원료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군인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E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또 철분이 부족하면은 면역세포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때 그 만들어내는 그 살균물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철분도 드셔야 되고요. 구리하고 셀레늄 같은 경우도 부족하면 항체 면역의 기능이 떨어진다 하고요. 아연, 우리 그 이번에 새로 나오는 뉴트리키즈의 그 유산균에도 아연이 들어가서 제가 너무 반가운데 이 흉선에서 그 면역세포를, T세포를, 킬러 T세포를 훈련을 해야 하는 장소인데요. 그 훈련하는 그 흉선을 활성화시키는 미네랄이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NK세포만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같이 가주질 못하는 거죠.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연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 면역 너무 중요하죠. 장내 유산균, 장관 면역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몸의 전체 면역의 80%는 그 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 면역을 위해서는 유산균 섭취 많이 해주셔야 되고, 장벽이 망가지면은 바이러스 세균이 막 침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벽을 복구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우리 식이섬유가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이 장벽을 만드는 원료 물질들이죠. 그 다음에 알리신은 페니실린의 25배의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감염되고 있고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진행되고 있다 싶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영양소만 갖고는 안 되고요. 항염 비타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알리신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도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드시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존품으로 꼭 준비를 해 두십사 하는 게 하루에 지금부터 비타민 C, 비타민 D 최소 4,000 IU. 그다음에 비타민 C는 1000mg, 우리 제품으로는 한 5정 정도죠. 5정 정도는 평상시에 드시다가 좀 컨디션 안 좋다 그러면은 한 10정까지 늘리세요. 하루 용량을. 그다음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내가 큰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라면 정량만 드셔도 충분해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정량만 드셔도 충분하고, 유독이 내가 요즘 목이 칼칼하고 피부가 거칠거칠하다 그럴 때는 그게 그 증상이 나을 때까지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잠깐 용량을 늘리셔도 이상이 없고, 이 3가지 비타민 3총사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랑 살아야 돼요. 이 RNA 바이러스 끊임없이 변종하는 이 바이러스랑 살아야 될 때 이 3가지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우군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땐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 잘 지키시고요.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